과거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은 여자인데요. 제 주변에다가는 차마 민망하고 창피해서 밝히지 못했던 저의 옛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볼까 해요. 원체 가난한 데다가 동생마저 몸이 아파서 막대한 병원비라는 이중고를 겪었던 집이 바로 제 친정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늦게 하셔서 두 분 다 30대에 들어서야 첫째인 저를 낳으셨고 제 밑으로 남동생하고 여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막내인 여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어요.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수술을 몇 차례 받아야 했어요.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시고 돈을 버시려 무리하게 일용직판을 전전하시다가 어느 날 크게 다치셨는데요. 그게 또 다른 비극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집에 환자가 둘로 늘어난 셈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이 모든 게 당신께서 자식을 건강하지 못하게 낳았기 때문이라며 자책하셨고 점차 우울증을 앓으셨네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제가 악바리 근성으로 자라난 건 예견된 수순이었죠. 저는 무조건 돈을 벌어서 가족들 뒷바라지하는 것밖에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 인생, 저를 위한 사치는 안중에도 없었고요. 그렇게 20대 중반을 지나고 나자 제 또래의 사람들이 전부 결혼을 하며 가정을 꾸리는 걸 보고 심란해졌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달려온 저였기에 예쁘게 스스로를 꾸밀 줄도 몰랐고 남자와의 연애가 어떤 건지도 몰랐고 결혼이란 너무나도 머나먼 영화 속 이야기처럼만 느껴졌어요. 최소한 30이 넘는 노처녀가 되어서야 그저 그런 남자랑 선을 봐서 결혼을 하겠거니 싶었네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고 나니 입맛이 아주 쓰더군요. 부모님과 동생들을 위해 그때까지도 쉬지 않고 돈을 벌어서 갖다 바친 저는 27 나이에 드디어 혼자 타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되었어요. 예전에 몸을 담았던 공장의 임원분께서 자기 공장을 새로 차리셨는데 저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다면서 연락을 해오셨거든요. 숙식 제공에 벌이도 더 나아지길래 제가 응했죠. 새로운 환경에서 지내고 싶기도 하였고요. 그런데 그때 가족들로부터 제가 상처를 좀 받았어요. 저는 지난 세월 가족들을 위해 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았건만 가족들은 저의 그런 희생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장녀로서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었냐는 부모님의 말씀에 제가 말문이 막혔죠. 모든 게 부질없이 느껴졌던 순간에 제가 새로 옮겨간 타 지역에서 인연을 만났어요. 더 이상 너의 노력과 희생을 전혀 알아주지도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살지 마. 내가 너의 새로운 진짜 가족다운 가족이 되어줄게. 우리 결혼하자. 내가 너 하나만큼은 앞으로 반드시 책임질 테니까. 남편이 저에게 청혼을 해주었을 때 저는 그 품에 안겨서 울었네요. 강하고 씩씩한 척만 해오며 살았으나 저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사람이었나 봐요. 제가 새로 일하게 됐던 공장이 바로 근처에서 남편은 일을 하던 사람이었고 저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면서 함께 남편의 고향 지역으로 갔어요. 차로 1시간 거리라 나름 가까운 위치였는데 초장부터 저는 시댁의 살벌한 냉기에 부딪히곤 기가 죽었어요. 남편은 여동생만 하나라서 장남이었고 시아버지 되시는 분은 암으로 돌아가신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이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의 불만이 더 엄청났었나 봐요. 취프? 아무도 없이 몸만 딸랑 오다니? 이런 털 떨어지고 염치 없는 여자랑 너는 결혼을 하겠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 제발 정신 좀 차려. 차라리 고시 공부를 계속한다 그러면 말리지 않으마. 이렇게 볼 것 하나 없는 여자랑 결혼하면 이것보다 더한 비극은 없는 거야. 우리 아들 제발 이 엄마 말 좀 들어. 시어머니께서는 악을 쓰시다가 아예 반쯤 혼절을 하셨어요. 그 모습에 너무 놀란 저는 저절로 눈물이 나왔는데 그러자 정신을 놓으신 줄 알았던 시어머니께서 눈을 번쩍 뜨시고 몸을 일으키시더니 저에게 냉큼 삿대질을 하셨어요. 이것 봐라. 억지로 눈물 짜내면서 가련한 척하는 거. 가녀리고 연약하게 생긴 애들만 여우인 것 같지? 절대 아니야. 우리 아들 정말 조심해야 할 건 바로 이런 고민 척하는 여우인 거야. 지금도 동정심 유발하려고 시기적절하게 눈물 흘리는 것 좀 보렴. 네? 저는 결코 일부러 울지 않았어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을 뿐이에요. 모르긴 뭘 몰라? 당장 내 귀한 금쪽 같은 아들하고 헤어지면 되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빤히 알면서도 눈 땡그랗게 뜨고 순진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는 걸 보니 네가 보통 가증스러운 년이 아니구나.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간다 해도 너를 며느리로 들이는 일은 없을 거야. 작정하고 반대를 하시는 것에 저는 고개를 푹 숙였고 남편도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 못했는지 얼이 빠져 있었어요. 저에게 엄청 민망해하면서 우리 엄마는 내 말이면 다 들어주는 사람인데 갑자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저는 속으로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조건을 받아들여줄 집안은 없을 거야. 라는 자기 비하를 하고 있었고요. 살아온 인생이 그러했으니 자신감도 자존감도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놀랍게도 상황이 맞물려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남편의 여동생, 제 시누이가 자궁질환 때문에 복통으로 고생하다가 수술까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 전에 각종 정밀검사를 받았다가 다른 질병까지 알게 되었죠. 난데없이 큰 돈이 들어가게 된 셈이었는데 남편이 딱히 모아둔 돈도 없었고 시누이는 사회생활 경력도 없었으나 시댁에 돈이 좀 있었기에 무사히 넘길 수 있었고요. 제가 눈칫밥 먹어오며 또 아픈 여동생 수발 들어오며 살아온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시누이 문병을 갔던 이후로는 아예 간병인 노릇을 했어요. 이런 것에는 이골이란 사람이 바로 저였기에 너무나도 익숙했던 거예요. 제 행태를 보며 시어머니께서는 마음을 누그러뜨리셨죠. 안팎으로 쓸모 하나 없는 퍼러지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 나름의 쓸모는 다 아는 모양이구나. 그래요 엄마. 다름 아닌 내가 고른 여자인데 아무런 그렇게 별로일 리가 없잖아요 엄마. 그냥 눈 딱 한 번만 감고 저희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 틈을 놓치지 않은 남편이 강력하게 시어머니를 졸라대서 저희는 부부가 될 수 있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몸 아픈 자기 딸을 수발을 들 사람이 생겨서 좋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결혼한다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은 몹시 당황해했고요. 부모님이 저에게 우리는 너 줄 돈 없는데 라고 하시길래 그건 걱정 마시라고 대답해드렸으나 속으로는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 지난 세월 제가 얼마나 가진 노력을 다했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니. 아무튼 결혼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거의 다 시댁에서 부담하였고 제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어가면서 모은 쌈짓돈을 보탰어요. 너희 결혼시키느라 돈이 너무 들어갔구나. 이러다 우리 집안 곳간이 싹 다 말라버리겠어. 그렇게 되기 전에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니?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 너 원래 공장일 다닐 때 잘했다면서. 이렇게 쉬는 거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야? 어서 나가서 돈 벌어야지. 그런데 사실 시댁 근처에 위치했던 저희 신혼집도 시댁 쪽이 먼 친척 어르신이 다른 사람한테 세놓았던 걸 저희 부부한테 2년 정도 그냥 살라고 내어주신 것이었고 간소했던 결혼식은 축의금 들어온 걸로 다 비용 충당을 했고 나머지 돈 들어간 걸 따진다면 제가 모았던 돈 내놓은 거랑 시댁에서 드린 비용이랑 엇비슷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시키느라 거금이 들어갔으니 저에게 얼른 돈 벌어서 그거 채워놓으라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 말이 맞아. 덕분에 결혼해서 살림 차렸으니 우리가 갖긴 해야지. 너도 지금부터 부단히 노력을 해야 우리 집안의 진정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줬으면 해. 내가 반한 건 바로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오빠, 나도 당연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이었어. 하도 어렸을 때부터 쉬지 않고 달려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통으로 3달 이상을 출근 안 해본 건 처음이라 나도 너무 낯선 기분이었고. 그런데 오빠는 혹시 일자리 어떻게 할 거야? 어디로 구해서 출근하기로 했어? 너도 충분히 짐작했겠지만 내가 공부머리가 좀 많이 좋은 편이야. 전에 고시 공부할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미끄러졌던 것이고 그러다가 기분 전환하려고 잠시 딴 동네 가서 일을 하다가 널 만났던 건데 이제는 다시 고시 공부를 시작해보려고 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봐야 하지 않겠어? 이런 나를 응원해줄 거라고 믿어. 너는 그럴 여자니까. 안 그러면 나 실망할 거야. 남편은 원래 하다가 때려치웠던 고시 공부를 하겠다며 학원을 끊더군요. 지금 돌아보면 너무 속상한 상황이었으나
그 당시에는 남편이 저에게 너는 다른 여자들과 다르고 너는 특별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게 대단한 칭찬으로 들렸나 봐요. 억척스럽게 노력할 줄만 아는 요령 없고 무식한 제 모습을 장점으로 봐주는 것에 가슴이 뭉클했었네요. 결혼을 위해 왔을 뿐이지 연고 하나 없는 곳에서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시어머니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너 어줍잖게 또 공장 일이니? 하루 종일 복사기만 돌리는 사무시다발이 일이니? 그런 거 알아보고 있다면 때려치워라. 차라리 내가 알려준 곳에 가서 일을 해. 그 식당이 사람 하나는 기가 막히게 굴려준다고 그러더라. 네? 식당이요? 제가 워낙 집에서 부엌 살림까지 도맡아 했던지라 기본적으로 요리를 하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식당 일과 잘 맞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걸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해보고 나서 이러쿵저러쿵 떠들든지 해. 난 이미 거기다가 너 곧 출근할 거라고 말을 다 해놨으니까. 너는 잔말 말고 일할 때 입을 허드렛 티셔츠랑 고무줄 바지나 장만하렴. 저는 고민을 해볼 요량이었으나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그 식당에다가 저를 일하는 것으로 말을 해놓으셨던 거예요. 기사 식당이라고 간판을 단 곳이었으나 기본 한식 뷔페처럼 다른 일반 손님들도 많이 오는 집이었는데 급여가 센 편이었어요. 갑작스레 식당 일을 하려니 내키지 않아서 망설였던 저도 급여 얘기를 듣고서 그냥 바로 하겠다고 사장님께 확답을 드렸을 정도였네요.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딱이었어요. 그만큼의 급여를 주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일거리가 미친 듯이 쏟아졌고 모든 순간이 고되어서 저는 단 사흘 만에 몸살을 앓았어요. 어째서 편한 복장이 요구되는지도 알겠더군요. 조리하는 현장이 가히 전쟁터를 연상시켰거든요. 게다가 가뜩이나 일 자체도 힘들어 죽겠는데 전부 다 나이 든 여자들 뿐이었으니 여사님들의 등살에 치여서 새로운 젊은 피였던 저는 온갖 개고생을 도맡아 해야만 했어요. 재료 다듬는 업무는 손목과 어깨가 너무 상하는 거라서 이틀 연속으로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하루씩 하는 거였는데 저는 첫 출근한 그 주에 내내 재료를 다듬는 담당이었어요. 너무 힘들고 진짜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남편에게 우는 소리를 했더니 저에게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 나무라듯 혼을 내더군요. 너 이렇게 근성 없는 여자였냐고. 자기가 사람을 잘못 봤다고. 자기는 남자로서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루 종일 고시 공부나 하는 와중에도 2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징징거릴 수 있냐면서 굉장히 서러워하더라고요. 그 반응에 저는 또 주눅이 들었죠.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잠깐씩 일했던 그 편의점은 시어머니의 사촌 오빠 되시는 분이 운영하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서 별로 하는 업무도 없었고 손님 없는 애매한 시간대에 2시간 카운터만 지키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것도 고려하지 못하고 다 같이 힘든데 나만 힘들다는 소리 하는구나 싶어서 바보같이 꾹 참았었네요. 제가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분위기 조성하고 은근하게 압박하셨던 시어머니의 존재 때문에 더욱 그랬었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는가 하면 제가 중노동에 시달렸던 그 식당의 사장님과 시어머니께서 알고 보니 원래 알던 사이셨더라고요. 그걸 저는 제 첫 월급날에 알았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급여받을 계좌를 사장님께서 안 물어보셨길래 월급날 가까워졌을 때 사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통장 사본을 드리면 되느냐고 여쭤보았더니 저에게 하시는 답변이 어차피 제가 받을 월급은 시어머니께 드리기로 했다네요. 청천벽력이었죠. 온몸에 쑤시지 않는 곳이 없었는데 그래도 월급만 바라보며 버텼건만 그 돈을 제가 만질 수 없다뇨.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따져봤으나 사장님께선 몹시 난처해하시며 제가 시어머니와 직접 단판을 지어 해결하라고 하셨을 뿐이었어요. 어머니, 제 월급을 어머니께서 받기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럼 어머님께서 일단 받으신 다음 저에게 그 돈을 따로 전달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 내가 알아서 앞으로 돈 관리를 할 거고 너희 두 사람 쓸 돈은 내가 우리 아들한테 붙여주마. 돈이 없어질지 어쩔지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너는 앞으로 지금처럼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네가 그 돌머리로 재테크를 알기나 하니 뭘 알겠니?
힘들게 빌어먹고 산 집안에서 자란 너는 재테크라는 말이 뭔지도 잘 모를 테지? 그러니 돈 만질 줄 아는 내가 응당 관리를 해야 맞는 거지. 안 그러니? 그때 제 얼굴에 열이 뜨겁게 올랐고 보지 않아도 아마 빨개졌었을 거예요.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께서는 비웃음을 날려대셨고 어디 논리 정연하게 반박할 거리 있으면 해보라고 강하게 나오셨어요. 저는 그럼에도 제가 번 돈은 제가 일부라도 받고 싶어서 재차 말씀을 드렸으나 거절당했고 너무 화가 나서 이를 때려치울까 하던 찰나에 남편이 저를 설득했어요. 너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몰라? 우리 엄마 처음에만 그러시다가 얼마 지나면 너한테 돈 다 주실 거야. 지금은 며느리랑 기싸움 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고 처음에 너 엄청 반대하셨던 분이 우리 엄마잖아. 그때 생각하시느라 너한테 일부러 그렇게 구시는 거야. 그게 정말이야? 나는 어머님께서 진심으로 내가 번 돈을 전부 다 손에 쥐고 관리하시려는 줄 알았는데. 에이, 절대 아니라니깐. 참고 지내면 네가 우리 엄마한테 인정받을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 믿고 버텨봐. 너는 해낼 수 있는 여자야. 네 덕분에 내가 고시 공부 이어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몇 년 뒤면 안정적으로 떵떵거리며 살 테니까 지금만 좀 고생해줘. 단호하게 그러는 것에 저는 결국 저희 부부의 미래를 생각해서 좀 더 희생하기로 하였어요. 몸 바쳐서 일하는 것이라면 워낙 익숙한 저였으나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쉬지 않고 중노동을 하는 것은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고 매일이 고될 뿐이었네요.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가서 밥도 차려야 했고요. 버젓이 식당 다니는 며느리가 있는데 하루에 한 끼라도 밥상 차린 거 받고 싶다고 시어머니께서 하도 노래를 부르시는 바람에 그리 됐었네요. 그런 와중에 시누이는 왜 그렇게 반찬 투정을 하던지 그리고 시댁에서 저녁상 차린 것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남편 밥을 차리고 있으면 그때 남편이 귀가를 했네요. 늦은 저녁을 먹고 나면 또 저는 설거지에 각종 빨래부터 집안일에 온통 정신이 없었죠. 이 악물고 이 시기를 넘겨보자. 별뜰날 온다. 이렇게 생각하며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들게 지냈는지 언제부턴가 피곤이 가시질 않았고 몸이 축축 처지는 감각이 들었어요.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몇 날 며칠을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저 같은 사람도 병원 생각이 절로 나더군요. 평일은 내내 그렇게 일을 했고 토요일에는 격주근무, 일요일에만 온전히 휴일이라 당초에 병원을 갈 수가 없어서 미뤄졌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제가 피곤에 쩔어있는 모습을 보고도 남편, 시어머니, 시누이 중에 누구 하나 괜찮냐, 어디 아프냐 이렇게 먼저 물어봐주는 사람이 없었네요. 몸이 아픈데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일요일에도 의원 여는 데가 있어서 힘들게 찾아갔더니 주사 한 대 놔주고 영양제를 꼭 잘 챙겨 먹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모처럼 영양제라는 것을 약국에서 사봤어요. 그런데 하필 저희 부부 사는 집으로 직접 발걸음을 하신 시어머니께서 그걸 딱 보신 거예요. 제가 밖에 떡하니 둔 것은 아니었고 부엌 천장에 뒀는데 시어머니께서 살림 점검하시겠다고 다 열어보셨다가 발견하셨어요. 남편 먹는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모르게 아니라고 제 거라고 대답해버렸네요. 그랬더니 안색이 확 바뀌신 거예요. 난 또 공부하랴 알바하랴 이중으로 고생하는 우리 아들이 챙겨 먹는 영양제인 줄 알았지 뭐니? 너는 이런 거 좋은 거 있으면 너만 숨겨놓고서 먹는 거니? 우리 아들은 안 챙겨주고? 어머니, 그거 여자한테 좋은 영양제라서요. 나눠 먹을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 그럼 우리 딸한테 좀 나눠줬으면 좋겠구나. 이거 상표 보니까 대기업에서 나온 거네. 알아주는 곳에서 만든 거면 믿을만 하지 않겠니? 반 정도는 우리 딸 챙겨 먹으라고 내가 가져가야겠구나. 제가 어이없는 심정을 꾹 누르고선 시누이는 건강 문제로 고생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거 챙겨 먹으면 좋긴 하겠다는 생각을 애써 해가면서 영양제를 반 정도 빼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죠. 네 시어미는 여자 아니라니? 너는 어쩜 그렇게 촌떡같이 생겨먹은 대로 센스 하나가 없어. 당연히 알아서 내 목도 챙기면서 이건 어머님 드세요 하면 얼마나 좋니?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고 하려다가 치밀어 오른 화를 꾹 참고선 어머니 드실 것도 그날 챙겨드렸어요. 그거 드셔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그 후로 더욱 활발해 보이시더군요. 하지만 정작 저는 식당 뒤 식자재 창고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지고 말았네요. 갑자기 현기증이 확 일어나면서 눈앞이 핑그르르 돌더라고요. 성질 드센 주방 왕언니도 저를 보고 놀라서는 빨리 병원이나 가보라고 했을 정도였는데 제가 쓰러졌단 소리를 듣고도 시어머니께서는 걔가 별 루난 지랄을 다 떤다며 혀를 끌끌 차시는 게 다였네요. 저는 병원에서 갑상샘 저하증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소견도 들었고요. 이 정도면 감정 조절도 너무 힘들었을 거고 일상생활이 괴로웠을 텐데 어떻게 버텼냐고 의사가 놀라워했어요. 어쩐지 과도하게 피곤하고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찌고 잘 붓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게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웠고 막막한 기분이었는데 아픈 사람을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면서 저는 더욱 참담해졌죠. 어디서 그딴 질병에 걸려온 거야? 내년쯤에 임신을 이제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뭔 꼴이니? 너는 잘난 구석 하나가 없으면서 잘하는 것 같지도 하나가 없구나. 너 같은 걸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거야, 이 구제불능아. 저는 남편하고 임신 계획을 세운 적도 없었건만 시어머니 말씀에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기계처럼 하루하루 고된 일을 하며 사는 저와 도대체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고시공부 삼매경인 남편은 비록 나이는 찼을지언정 아직 이세 이야기를 나눌 여유는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제가 너무 황당하고 서러워서 이렇게 느낀 바를 남편에게 다 털어놓았어요. 그간 억누르고 참고 있었던 것들까지 아예 다 말을 해버렸고 그러면서 저는 엉엉 울어버렸죠. 남편이 저를 적극적으로 달래주진 않았으나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하길래 그것으로도 저는 나름의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시어머니께서는 제 월급을 가져가셨으며 그 돈의 일부를 남편 용돈으로 주셨고 그거라도 제가 받고 싶다고 했으나 남편은 그 돈을 받아야 자기가 학원 다니고 공부할 수 있다면서 그러고 있었지만 어쨌든 이 과정들이 결국은 다 지나가고 밝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쳤었죠.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도 추악하였어요. 원래는 제가 근무하는 토요일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갑자기 쉬게 된 날이 있었어요. 남편은 일찍 공부하러 나갔는데 오후에는 시댁에 갈 거라고 했었죠. 그걸 기억해둔 제가 낮에 시댁을 불쑥 가봤던 거예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것이 제가 당최 남편이 있을 시댁에 굳이 갈 이유가 없었는데 그날 제 발이 거기로 향했다는 점이에요. 운명의 인도였나 봐요. 왜냐하면 도착한 시댁에서는 제가 온 것도 모르고 거실 TV를 크게 틀어놓은 채 세 식구는 부엌 식탁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제가 우선 TV의 볼륨이라도 낮출까 해서 거실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문득 들려오는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그대로 걸음을 옮겨 부엌 옆으로 가서 귀만 기울였어요. 엿드는 이가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한 채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죠. 그것 봐라. 내가 뭐랬니? 결혼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라고 했었지? 이 엄마가 말리는 데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에휴, 그러게요. 옛말에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설마 내가 이렇게 결혼을 금세 후회하게 될 줄이야.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대체 왜 저런 대화가 나오게 된 건지 의문이었는데 신우이의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죠. 시어머니의 지인을 통해서 남편 쪽으로 중매가 들어왔던 모양이었어요. 그 여자 조건 너무 괜찮던데 집안도 잘 살고 오빠가 성실해서 마음에 든다고 했다며?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아쉬워했다는 게 사실이면 진짜 우리야말로 아쉬운 입장이지. 와, 나도 그런 새언니 가지고 싶다. 지금처럼 구질구질하고 배울 거 하나 없는 얼뜨기 말고 진짜 세련된 새언니 말이야. 제가 신우이를 얼마나 정성스레 간병했었는데 수술받고 나서 신우이가 상심에 빠져 있었을 때도 저는 성의껏 위로를 해줬었죠. 그런데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요. 절망적인 배신감에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한술 더 뜨시더군요. 며느리 쪽의 하자가 심했고 바람나서 떠나갔다고
그러면 상대방 집안에서도 괜찮다고 여길 거라 하셨어요. 그 말씀인즉 저에게 그런 누명을 씌워 이혼시키겠다는 것이나 진배 없었죠. 엄마, 걔가 매사에 꿋꿋한 거 못 봤어? 구슬리는 게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찰거머리 기질이 있는 여자라고. 이제 와서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 일 잘하고 노예 기질 강한 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래서 너무 결혼하고 싶었던 건데 그때 내가 너무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급했던 것 같아. 결혼을 무작정 진행했었다니. 지금 걔를 봐봐. 건강 나빠져서 완전히 마탱이 갔잖아. 솔직히 걔한테는 미안한데 여자로 안 보이고 이성적인 매력도 안 느껴지고 그냥 갑갑해서 미치겠어. 제 남편의 목소리가 분명히 맞았는데 들려온 내용은 너무 충격적이라 그 사실을 부인하고만 싶었어요. 비참하게도 발소리를 죽이고 울음을 삼키며 저는 시댁을 몰래 빠져나왔고 그때의 제 가슴은 온통 문드러졌습니다. 저 심성 나쁜 자들을 막으려면 제가 절대로 이혼을 안 해줘야 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저는 더 이상 저를 깔보는 존재들과 엮이며 사는 게 싫었고 저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의 아내로 살며 스스로를 갉아먹기가 싫었어요. 생각을 차분하게 정리한 저는 우선 사과를 받고 싶어서 남편에게 제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노라 밝혔죠. 그리고 당장 사과하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응당 그것만은 바로 들어줄 줄 알았는데 제 눈을 보며 피식 웃더군요. 내가 왜 사과해야 돼? 여자로서 너무나도 매력이 떨어지는 네 잘못도 있잖아. 우리 아직 신혼이라 할 수 있는 시기인데 너 지금 꼬라지를 봐라. 뭐라고? 내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됐는데? 너 때문이잖아. 네 가족 때문이잖아. 이 양심 없는 나쁜 놈아. 제가 눈물로 외치자 그때부터는 피곤하다면서 저를 상대도 안 해주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먼저 꺼내고 싶었던 그 두 글자 이혼을 저보다 빨리 입에 담으셨네요. 잔말 말고 그냥 이혼하거라. 서로가 안 맞는 걸 알았으니 된 것 아니겠니? 왜요 어머님? 새로 며느리로 맡고 싶은 사람이라도 있나 봐요. 아, 그새 벌써 오간 이야기라도 있는 모양이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저는 이 집안에서 제가 온몸 바친 희생의 대가를 받고 나가야겠어요. 이대로 그냥은 못 나가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뭐가 그리 분하셨는지 저를 향해 씩씩거리시며 지갑에서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 던지셨어요. 저는 제 얼굴을 때리고선 바닥으로 떨어진 30,000원을 멍하게 쳐다봤죠.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요. 그렇게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제 얼굴에 떨어진 10,000원짜리 2장을 마주해야 했어요. 이건 보너스다. 이만하면 후하게 쳐줬지? 우리 아들 감히 니까지 것이 넘보지도 못할 귀한 사내인데 그동안 네가 부부로 살아봤으니 사실은 내가 너한테 돈을 뜯어내야 속이 시원한 참인데 그간 네가 벌어다준 돈이 있으니 거기서 참작하여서 30,000원 거슬러 줬고 20,000원은 내가 인심 후하게 썼다. 이제 정상 끝났으니 네가 꺼지는 일만 남았구나.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였고 제 영혼에 상처가 나는 듯한 그런 이상한 감각이 들었어요. 더 머무르면 제가 돌이킬 수 없는 흉터를 입을 것 같아서 결혼했을 때 어리석었던 것처럼 꼭 그렇게 바보 같은 모양새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더 이상은 얽히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였던 그분이 던진 50,000원 그때 꾸역꾸역 챙겼어요. 그런 저를 그분은 마구 비웃었었죠. 돈이 얼마나 궁하고 자존심이 없었으면 이런 상황에서도 그걸 챙기냐며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때 이 순간의 수모를 앞으로 절대 잊지 않고 살겠다는 다짐으로 그걸 챙긴 거였어요. 다시는 멍청이 같은 선택을 하며 살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며 피눈물을 삼켰네요. 저는 고향 지역으로 돌아갔지만 친정 부모님은 이혼당한 저를 창피해하셨고 저는 자취를 하며 일을 다녀야 했어요. 식당 일은 이제 안 하고 싶었으나 조건이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젊은 여사장님의 인품에 끌려서 그곳에 출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 하던 일에 비하면 너무나도 수월했기에 저는 편하게 했는데 그게 사장님 눈에는 대단하게 보였나 봐요. 그 식당이 점점 잘 되면서 2호점을 내실 생각을 한 사장님은 저에게 그걸 맡기실 작정까지 하신 거였죠. 저는 너무나도 큰 기회가 찾아온 것에 두려웠고 어떻게 하면 거절을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고민을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레 동생들하고 관계가 친밀해지더군요.
알고 보니 동생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그 마음속에서 저를 향한 고마움이 커졌더라고요. 특히 제가 타 지역으로 떠났던 뒤부터는 저의 빈자리를 실감하면서 더욱 저에 대한 고마운 마음들을 가지게 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눌 기회가 딱히 없었기에 몰랐던 것뿐이었죠. 특히 동생들이 제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개설했던 적금 통장을 보고 제가 눈물을 훔치다가 종국에는 오열해버렸어요. 둘이서 뜻을 모아 저를 위한 적금을 붓고 있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제 인생의 지난 모든 세월을 보상받은 것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어찌 태도를 취하시든 이제 새 남매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으니 그것으로 감동이었죠. 동생들이 제 뒤에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피어오른 저는 2호점을 도맡아서 해보겠다고 나섰고요. 제가 동생들과 우애를 다지는 과정까지 다 보신 사장님께서는 가까운 지인에게 제 이야기를 해놓으신 상태였어요. 저는 그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고 그냥 2호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하고 정신없이 장사하는 것만으로도 바빴는데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저에게 남자 소개를 받아보라 하시더군요. 무조건 거절했으나 가까운 지인분의 조카라고 한번 만나나 보라고 간청을 하시기에 못 이긴 척 소개를 받아봤어요. 근데 저보다 3살이나 어리더라고요. 저는 이혼녀였고 예쁘지도 않았고 내숭 떠는 매력도 없는 여자였어요. 그걸 제가 잘 알았고 전 남편에게서 들었던 폭언 때문에 자신감도 없었건만 그 사람이 저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 이모랑 식당 사장님이랑 두 분 다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제 취향도 정확히 알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쑥스러운지 제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고 배시시 웃으면서 말하는 모습에 제가 깜짝 놀라다 못해 그 자리에서 하마터면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그랬다면 엄청 부끄러운 일로 남았겠죠. 저는 그렇게 이혼하고 나서 딱 1년 만에 연애를 시작했어요. 갑상샘 질환 때문에 마음고생할 때도 있었으나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것 참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죠.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저는 대박 식당의 사장으로, 동생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집안의 장녀로, 조카에게 용돈을 턱턱 안겨주는 멋쟁이 고모이자 이모로, 그리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는 남자의 아내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엄청난 우연 앞에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죠. 아니, 그쯤 되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신축 빌라 단지에 들어선 저희 차가 주차를 하는데 청소업체 차량이 바로 옆에 보이더라고요. 작은 경차였고 각종 청소 도구들이 차 안에 빼곡했죠. 제가 곧장 차에서 내린 건 그 청소업체 소속으로 보이는 사람들 2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낯빛이 어둡고 남루한 차림새의 할머니와 그 아들이었는데 서로에게 불만을 쏟아내는 중이었죠. 아유, 이 녀석아, 간신히 일감 따내서 여기 청소도 감지덕지 않은 건데 여기 사는 사람 자전거를 넘어뜨리면 어떡해. 너는 네 동생이 사기 결혼 당한 거 보면서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다고 다짐까지 해놓고 오늘도 이렇게 정신 놓고 있으면 어떡해. 아, 엄마, 그 기집애가 멍청하게 사기 결혼 당한 것보다 내가 꽃뱀한테 물려서 2천만 원 갖다 쓴 게 더 억울하고 슬픈 일이거든? 그 꽃뱀만 아니었어도 내가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여자랑 이혼하는 실수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왜 나 때문이니? 네가 그 망할 놈의 고시 공부일지를 10년 넘게 붙들고 있다가 끝끝내 합격 못한 게 잘못이지. 우리 집안 돈 다 말아먹고 길거리에 나 앉을 뻔한 거 간신히 모면해서 이 일이라도 시작한 건데 너는 벌써부터 일을 엉망으로 하고 있으니 일을 어쩌면 좋아. 여기라도 그나마 간신히 계약 따내서 다행이긴 한데. 응? 저게 누구야? 한때는 제 시어머니셨던 그분이 저를 발견하곤 눈을 휘둥그레 뜨셨어요. 그러자 옆에서 꾀주저한 몰골에 짧게나마 저와 부부로 살았던 그놈 역시도 저를 알아보고는 입을 쩍 벌리더군요. 제가 씩 웃으면서 가까이 다가가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은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러다가 그놈은 아예 엉덩방아를 찧었죠. 저는 그 모습을 비웃음으로 내려다보며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저는 여기 이 건물과 좋은 인연을 맺어볼까 해서 답사차 와본 건데 희한하게도 악연을 여기서 만나네요. 방금 들어보니까 여기 건물 청소하시는 모양인데 이거라도 참 소중한 일감인가 봐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를 마음에 안 들어하길 바라셔야겠네.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네가 여기 이 빌라에 이사라도 오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괴롭힐 작정이야? 저렇게 비싼 고급 외제차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운 좋게 팔자를 핀 모양인데 그런 만큼 마음 곱게 썼으면 좋겠구나. 아무리 입주민이라도 청소업체에게 함부로 굴 순 없어. 건물주인도 아닌데. 옛날에 비해 너무 덩치가 왜소해지신 그분이 몸을 달달 떨며 말씀하시는 게 안쓰럽기까지 하더군요. 제가 피식 웃을 때 운전석에서 내린 남편이 제 곁으로 다가왔어요. 키도 크고 멀끔하게 명품을 빼입은 남편이 제 곁에 서자 저는 팔짱을 꼈고 활짝 웃으면서 그분과 그놈에게 이야기했죠. 아, 될 수도 있어요. 건물주인. 저희 부부가 요즘 건물 쇼핑에 재미를 들려서요. 백화점 쇼핑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유익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가 제 마음에 들면 구입을 해볼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두 분은 여기 일에서 탈락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뭐라고? 엄연히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한 건데 그럴 수야 없어. 여기처럼 위치 좋고 청소하기 수월한 것도 없는데 다시 어떻게 이런 데를 찾으라고. 저기 잠시만요. 사모님, 우리가 옛날에 좀 얼굴 붉힐 일도 있었지만 이제 다 지나간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죠. 안 그래요? 갑자기 사모님이라 부르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그 용기가 가상해서 제가 계약해줄 위약금 정도는 후하게 물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금액은 어디 보자. 한 5만 원이면 적당하시죠? 3만 원 부를까 하다가 그건 너무 쪼잔한 것 같아서 5만 원 부른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분이 자력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셨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눈치 빠른 남편은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짐작을 마친 터라 인상을 찌푸리며 그 곁을 지나갔어요. 위압감이 느껴지는지 찌질한 그놈은 고개를 푹 숙였고요. 그분은 넋이 빠져서는 저희 부부가 타고 온 차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계셨네요. 저희 부부가 건물 다 보고 나왔을 때는 이미 흔적도 없이 그 두 사람과 작은 경차는 사라져 있었고요. 건물주분께 다음에 여쭤봤더니 5만 원 받고 잘리기 전에 먼저 그만두겠다고 그 청소업체에서 말을 해왔다는 거예요. 말이 청소업체이지 개인이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저런 거라도 다 해보려고 애쓰는 모습에 계약을 했었다고 건물주분께서 말씀해 주셨죠.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떨리고 있었다는 건물주분의 추가 설명을 들으며 저는 쓴웃음을 짓고 말았네요. 저희 부부는 결론적으로 그 건물을 구입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었으나 치열하고 처참한 일상을 이후로 이어갔을 거란 예감이 들어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딸과 함께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지금은 친정 부모님과도 사이가 좋고 시댁 식구들과는 두말할 것 없이 화목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의 일상에도 항상 건강과 즐거움이 가득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